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고들 자료들은 바로 한국의 에너지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단순히 앞으로 뭘로 전기 만드나 뭐 이런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방대하죠. 네, 10년 전 기술 보고서부터 바로 얼마 전에 통과된 법안, 또 아주 상세한 기술 문서, 심지어 특정 대학 캠퍼스의 에너지 자립을 분석한 논문까지 이걸 다 엮어서 보면 어떤 그림이 나올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치 그 흩어져 있는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는 작업 같았죠. 허허, 맞아요. 이번 시간의 목표는 바로 그겁니다. 국가 전체의 거대한 전력망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동네, 우리 회사가 어떻게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 쓰게 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기술과 제도가 우리 삶을 바꾸게 될지, 그 거대한 지도를 함께 그려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그 지도의 출발점부터 한번 짚어보죠. 자료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바로 에너지섬. 네. 한국이 섬이라는 건 알겠는데 에너지섬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게 말 그대로 전력망이 섬처럼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유럽 국가들처럼 국경을 넘어서 전기를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중국, 일본, 러시아하고도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전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만 합니다. 예비 전력까지 아주 넉넉하게요. 전통적으로는 그래서 해안가에 원자력이나 화력발전소 같은 아주 큰 발전소를 짓고 거기서 만든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방식을 써왔죠. 아주 안정적이고 또 예측 가능한 시스템이었겠네요. 그렇죠. 전기 생산량이 완전히 널뛰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이걸 전문용어로 간헐성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전력망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그렇죠. 전기는 수요와 공급이 정말 1초도 어긋나면 안 된다고 들었어요. 네, 그 문제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 자료에 나온 더 커브입니다. 혹시 그 그래프 모양 보셨어요? 네, 봤어요. 진짜 오리처럼 생겼더라고요. 하하, 그렇죠. 낮 시간에는 배가 이렇게 불룩한 오리처럼 전력 수요가 푹 꺼지던데요.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맑은 날 낮에는 집집마다 설치한 태양광이 전기를 펑펑 만들어대니까 한전에서 공급해야 할 전력량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해가 지는 순간부터죠. 태양광 발전은 제로가 되는데 사람들은 퇴근해서 집에 와서 TV 켜고 저녁하고 전기를 막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꺼져 있던 수요가 순식간에 폭발적으로 치솟했네요. 바로 그겁니다. 몇 시간 만에 거대한 발전소 여러 개를 한꺼번에 쳐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걸 램프 현상이라고 불러요. 전력망 안정성에 어마어마한 부담을 주는 거죠. 그래서 대안으로 바람이 꾸준한 바다에 해상 풍력 발전소를 많이 지으려고 하는데 이것도 현실의 벽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니군요. 네, 자료에 나온 것처럼 어민들의 조업구역과 겹치면서 반발이 아주 심하고요. 사람들의 삶과 부딪히는 문제가 또 있군요. 그렇죠. 게다가 국경부 레이더에 방해가 된다거나 주한미군 작전에 영향이 있다. 이런 이유로 허가가 안 나는 경우도 비비제합니다. 설령 발전을 한다 해도 문제예요. 풍력 자원이 풍부한 호남 같은 곳에서 만든 전기를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으로 끌어올 전력 고속도로, 그러니까 송전만이 부족해서 전기를 만들고도 버려야 할 판이고요. 들어보니까 에너지 섬 문제부터 더 커브 현상, 주민 수용성에 인프라 부족까지 도전 과제가 정말 만만치 않네요. 오래된 시스템이 새로운 변화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 문제들을 풀기 위한 기술적인 해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료에 정말 흥미로운 기술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제부터가 진짜 재미있는 부분이죠.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전력망을 똑똑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스마트 그리드입니다. 스마트 그리드. 이 말은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솔직히 확 와닿지가 않거든요. 지금 우리가 쓰는 전력망이랑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가장 큰 차이는 대화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있습니다. 대화요? 네, 기존 전력망은 발전소에서 전기를 보내면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받아 쓰는 단방향 시스템이었어요. 네. 하지만 스마트 그리드는 중간에 ICT 기술, 그러니까 통신 기술을 집어넣어서 전력망과 우리 집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겁니다. 지금 전기가 남아도니까 싸게 줄게. 세탁기 지금 돌릴래?
하고 전력망이 우리 집에 말을 거는 거죠. 아, 양방향 소통이군요. 저희 집에 있는 그 스마트 계량기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게 핵심이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개념이 바로 마이크로그리드입니다. 마이크로그리드요? 이건 아예 특정 지역이 작은 에너지 섬이 되는 거예요. 작은 에너지 섬이요? 네, 예를 들어서 자료에 나온 서울대학교 캠퍼스나 신성 ENG라는 회사의 용인 공장처럼요. 아하. 캠퍼스나 공장 안에 자체적으로 태양광 발전도 하고 에너지 저장 장치도 갖춰서 스스로 전기를 만들고 쓰는 겁니다. 평소에는 한전 전력망에 연결해서 부족한 전기를 사오거나 남는 전기를 팔기도 하다가 만약에 지진이나 큰 화재로 국가 전력망이 마비되면 스스로 딱 독립해서 움직이는 거죠. 이걸 아일랜딩 운전이라고 합니다. 와, 재난 상황에서도 전기가 끊기지 않는 거니까 병원이나 데이터 센터 같은 곳에서는 정말 필수적이겠네요. 그럼요. 아까 말씀하신 그 더커브 문제도 이런 기술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더커브를 해결하는 가장 직접적인 무기가 바로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입니다.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요. ESS. 아주 간단해요. 태양광 발전이 넘쳐나는 낮 시간에 전기를 거대한 배터리에 담아뒀다가 전력 사용량이 치솟는 저녁 피크 타임에 꺼내 쓰는 거죠. 남는 음식을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배고플 때 꺼내 먹는 거랑 똑같네요. 하하, 정확한 비유입니다. 우리나라 기술력도 상당해서 LG CNS가 괌에 아주 큰 규모의 ESS를 수출했다는 자료도 있었죠. 네,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상상력은 이 ESS를 전기차와 결합하는 겁니다. V2G, Vehicle to Grid라는 개념인데요. 차를 전력망에 연결한다?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제주도에서 이걸 분산인허기 특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주차장에 서 있는 수만 대의 전기차가 하나의 거대한 보조 배터리가 되는 겁니다. 와, 전기요금이 쌀 때 충전해 뒀다가 전력 사용량이 몰리는 피크 시간에 오히려 전력망에 전기를 되파는 거죠. 세상에. 당신의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서 도시를 구하는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 차가 돈을 벌어다 줄 수도 있겠네요. 정말 미래적인 발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새로운 기술뿐만 아니라 기존 에너지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특히 원자력 분야에서요. 네, 그 2014년 자료라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죠. 네. 당시만 해도 전 세계에서 단 2회사만 만들 수 있었던 원자력 발전소의 핵심 펌프가 있었는데 그걸 효성 구스프링스라는 국내 기업이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와, 기술 자립에 정말 중요한 이정표였죠. 용접 없이 원자로의 손상된 부분을 수리하는 도금 기술도 신기하더라고요. 심지어 그게 한국 최초로 미국 기계학회 국제 표준이 되었다고요. 네, 원전의 안전성을 한 단계 끌어올린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원전이라고 해서 늘 같은 기술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자료를 읽으면서 아니 이런 것도 가능해? 하고 놀랐던 부분들이 몇 개 더 있었어요. 어떤 거요? 솔직히 굴껍데기 얘기는 읽으면서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하, 그렇죠. 저도 처음 접했을 때 그랬습니다. 네, 전국에서 나오는 굴 껍데기가 사실 처치 곤란한 폐기물이었는데 이걸 가공해서 화력 발전소의 미세먼지 원인 물질을 제거하는 재료로 쓰는 겁니다. 비싼 수입 석회석을 대체하는 효과에 폐기물 처리 문제도 해결하고 지역 일자리까지 만드니 그야말로 일석삼조죠? 버려지는 것에서 가치를 찾아내는 정말 발상의 전환이네요. 맞습니다. 수명을 다한 동해가스전을 이산화탄소 저장고로 재활용하겠다는 아이디어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걸 이제 탄소 포집 저장 CCS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발전소나 공장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싹 모아서 텅 비어버린 바닷속 가스전 공간에 영구적으로 묻어버리는 겁니다. 다 쓴 공간을 재활용하는 창의적인 방법이네요. 네, 이런 기술들을 보면 상상력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싶습니다. 플렉시블 마이크로 슈퍼 카패시터. 이름 어렵죠? 네, 이름은 어려운데 구부러지는 초소형 배터리라고 하니까 인공심장이나 우주 로봇에 쓰일 수 있다는 말이 공상과학 영화처럼 들리지만은 않네요. 네, 이렇게 다양한 기술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멋진 기술들이 저절로 세상에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기술이 달릴 길을 터주는 정책,
그리고 그 기술을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는 경제 시스템과 사회적 인식이 함께 가야만 하죠. 그렇죠.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길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술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인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나요? 최근에 에너지 3법이 통과됐다는 자료가 있던데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겠군요. 아주 중요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상풍력특별법은요. 그동안 사업자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정부가 주도해서 한 번에 해결해주고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도록 해서 반발을 줄이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꽉 막혔던 고속도로에 하이패스를 달아준 셈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고준위 방패장법은 더 중요합니다. 아, 네. 원자력 발전이 수십 년간 안고 있었던 가장 큰 숙제, 바로 사용 후 행연료를 어디에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드디어 시작하게 된 겁니다. 드디어 네, 해결까지는 아주 먼 길이겠지만 첫 단추를 꿰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큽니다. 그런 큰 법안들 말고 우리 생활에 직접 와닿는 제도도 있더군요. 한전의 심야 전력 할인 제도 같은 거요. 네. 전기가 남아도는 심야 시간에 전기요금을 깎아줘서 사람들이 그때 전기를 쓰도록 유도하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런 게 수요를 관리하는 정책이죠. 취약계층이나 다자녀 가구 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처럼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기도 하고요. 이런 제도적 변화 속에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장 참여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프로슈머와 가상발전소 VPP입니다. 프로슈머, 그러니까 생산자, 프로듀서이면서 동시에 소비자, 컨슈머라는 뜻이죠. 네, 저희 아파트 옆집도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는데 그런 분들을 말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제 전기는 한전에서 사다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만들고 남는 건 팔 수도 있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아, 그리고 가상발전소 VPP는 바로 그 프로슈머들을 하나로 묶는 개념이에요. 묶는다고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치 하나의 거대한 발전소처럼 작동시키는 거죠. 와, 그럼 저희 동네 아파트 단지 전체가 하나의 발전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더 나아가면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제가 옆집이랑 직접 전기를 사고 파는 것도 가능해질까요? 네, 블록체인 같은 기술을 이용하면 P2P, 즉 개인 간 전력 거래도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에너지 시장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와, 하지만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에너지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기후변화? 네, 바로 기후변화라는 냉혹한 현실이죠. 맞습니다. 이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죠. 그런 면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다룬 자료가 굉장히 날카롭게 느껴졌어요. 그 부분. 일부 정치인들이 재난의 책임을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 탓으로 돌리면서 정작 자신들의 구조적인 잘못은 회피하는 핑계로 삼는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기후변화가 심각한 건 사실이지만 그걸 모든 문제의 만병통치약 같은 변명거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재난이 왜 일어났는지, 시스템의 어느 부분이 잘못 작동했는지 철저하게 밝히는 과학적 사고조사가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진짜 예방책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결국 사람의 문제로 귀결되는군요. 그런 의미에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개념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석탄 발전소를 없애는 건 맞지만 그 과정에서 거기서 일하던 노동자들이나 그 지역 경제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네, 바로 그겁니다. 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낡은 기술을 새 기술로 바꾸는 작업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거나 뒤처지지 않도록 챙기는 것, 그게 바로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입니다. 오늘 정말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에너지의 미래를 입체적으로 살펴봤네요.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과거의 거대하고 중앙집중적인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수많은 기술과 사람들이 촘촘하게 연결된 똑똑하고 유연한 네트워크로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에너지의 주도권이 국가나 거대 기업에서 우리 같은 개인,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로 넘어오고 있는 거대한 흐름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당신의 집 지붕,
당신의 차고에 있는 전기차가 국가전력망의 중요한 일부가 되는 시대가 온다면 당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가요? 단순히 요금 고지서를 받는 수동적인 소비자에 머무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에너지를 직접 만들고 이웃과 거래하며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적극적인 프로슈머가 되시겠습니까? 앞으로의 에너지 세상에서는 그 선택이 당신에게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쯤 즐거운 상상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